잔검차나 부러진 칼날로 천하를 배다이부 증거의 그림자. 황하지류는 밤에도 쉬지 않았다. 물살이 검고 빠르게 흘렀다. 빗줄기가 강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다. 남궁파는 강변 갈대밭 속에 엎드려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옆에서 원수재 노인이 발목을 감싸쥐고 이를 악물었다. 많이 붓겠군요. 남궁파가 노인의 발목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인대 손상이었다. 걸을 수는 있소? 기어서라도 가겠소. 노인의 눈에 굴욕의 빛이 없었다. 그것이 남궁파가 이 노인을 고른 이유였다. 이곳 황천구에서 3년을 버텼으면서도 한 번도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 사람. 기다리십시오. 남궁파는 갈대를 꺾어 엮었다. 신속하게 소리 없이.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조잡하지만 발목을 고정할 수 있는 부목이 완성됐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채석장에서 이런 것도 배웠소? 볼 것이 없는 곳에서는 할 것을 만들면 됩니다. 남궁파는 담담하게 말하며 노인의 발목에 부목을 댔다. 갈대 줄기를 묶는 손이 능숙했다. 검지가 없는 오른손이었지만 손놀림에 막힘이 없었다. 멀리서 횃불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채석장에서 나온 추가 경비였다. 6명을 쓰러뜨린 것이 오히려 이를 키웠다. 오독이 단순한 탈주가 아님을 직감했을 것이다. 움직입니다. 남궁파는 노인의 팔을 어깨에 걸었다. 두 사람은 갈대밭을 따라 하류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물속으로 발을 넣었다. 차가운 강물이 발목까지 잠겼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남궁이라 하였소? 노인이 낮게 물었다. 남궁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궁현의 아들이요? 그 이름에 남궁파의 발이 잠깐 멈췄다. 단 한순간.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어떻게 알았습니까? 등에 낙인이 찍힌 날 봤소. 이름이 달랐지만 파라는 글자는 기억에 남았소. 남궁현의 무공에 파가 들어간 초식이 셋이나 있거든. 그리고 그 오른손. 남궁파가 노인을 바라봤다. 삼검신 남궁현이 영모로 멸문됐을 때 막내 아들이 시신 중에서 발견되지 않았소. 조정 기록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됐지. 그 아이가 9살이었다면 지금쯤 22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강물 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당신을 기다렸소. 원수재가 말했다. 남궁파의 눈이 노인에게 향했다. 이곳에 끌려오면서 혹시라도 남궁가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소.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무엇을? 말해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은 아니오. 저 횃불들이 사라지고 나서 나루터는 작았다. 강변에 낡은 선착장 하나와 목선 두 척이 묶여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움막 하나. 뱃사공이 사는 곳이었다. 남궁파는 움막 앞에서 멈췄다. 노인을 갈대밭에 앉히고 혼자 다가갔다. 문을 두드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50대쯤 된 사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남궁파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구겼다. 뭐야? 이 밤중에. 남궁파는 경비에게서 빼앗은 단도를 내밀었다. 뱃사공의 눈이 커졌다. 파시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혹시 관영 채석장 경비의 것이오. 팔면 은 2냥은 받을 수 있을 거요. 그 값으로 배를 하룻밤 빌리겠소. 뱃사공이 단도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남궁파는 그 눈빛을 읽었다. 이 사내는 신고할 사람이 아니었다. 관에 협조할 만큼 정직한 인간도 아니었고 위험을 자초할 만큼 의협심이 넘치는 인간도 아니었다. 그저 이익을 따르는 보통 사람. 두 사람이요? 그렇소. 어디까지? 하류로 40리. 형양진. 뱃사공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타시오. 두 사람은 목선에 올랐다. 노인의 발목 때문에 승선이 쉽지 않았지만 남궁파가 거의 안다시피 해서 배에 앉혔다. 뱃사공이 노를 잡았다. 배가 강물로 나아갔다.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남궁파는 강 위에 서서 뒤를 돌아봤다.
황천구 채석장 방향 하늘에서 횃불빛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저 빛들이 사도련에게 닿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사도련의 추적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배가 강 가운데로 나오자 빗소리만이 사방을 감쌌다. 원수재가 입을 열었다. 7년 전 일을 얼마나 알고 있소?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셨다는 것, 황태우 서물란이 배우라는 것, 이부상서 조각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도련이 실행했다는 것. 맞소. 대략은 알고 있군. 원수재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하나를 모르고 있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영모의 증거는 조작된 것이 아니오. 남궁파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영모 계획이 있었소. 다만 그것은 남궁현의 것이 아니었다. 황태우 서물란이 직접 꾸민 것이었지. 황제를 패하고 어린 황손을 앉혀 자신이 수렴청정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계획. 그 계획서가 존재하오. 황태우의 친필이 담긴 계획서가. 남궁파는 말을 잃었다. 남궁현은 그 계획서를 손에 넣었소. 황태우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아니면 황제에게 고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 하지만 그는 선택하지 못했소. 왜냐하면 황태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렇소. 황태우 입장에서는 남궁현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먼저 제거해야 했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궁현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지. 영모로 죽은 자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강물이 흘렀다. 노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계획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수재의 눈이 남궁파를 똑바로 바라봤다. 남궁현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맡겼소. 내가 이부 서리로 있을 당시 우연히 그 단서를 발견했소. 그것을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황천구에 끌려온 것이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천경성 동쪽 비류각이라는 찻집을 아오. 모릅니다. 강호에서 들을 것 없다고 소문난 곳이오. 청보를 팔고 사는 곳이지. 그 찻집의 주인 여인이 남궁현과 오래된 연이 있었소. 이름은 소연화. 그녀가 계획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소. 남궁파는 그 이름을 뇌리에 새겼다. 소연화. 비류각. 하지만 원수재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황태우도 그 계획서를 아직 찾지 못했소.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소연화도 제거됐겠지.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황태우는 찾고 있소. 그리고 사도련이 그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높소. 그것이었다. 오늘 오후 술의 상인의 말. 사도련이 움직인다는 소문. 황태우가 모종의 일을 맡겼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다. 서둘러야겠군요. 남궁파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른 새벽 배가 형양진 나루터에 닿았다. 뱃사공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내려줬다. 남궁파가 배에서 내리면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뱃사공에게 건넸다. 빼앗은 경비의 패찰이었다. 강으로 던지시오. 이것 때문에 조사받을 수도 있소. 뱃사공이 눈을 깜빡이다가 패찰을 받아쥐었다. 강물에 던졌다. 남궁파가 돌아서려 하자 뱃사공이 불렀다. 조심하시오. 남궁파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형양진은 황하지류를 끼고 발달한 작은 장시 마을이었다.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다. 간혹 일찍 일어난 장사꾼들이 문을 열고 있는 정도였다.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다. 빗속에서 뛰고 싸우고 강을 건너온 흔적이 역력했다. 이 꼴로 거리를 걸으면 눈에 띄었다. 남궁파는 첫 번째 골목에서 멈췄다.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보였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빠르게 두 벌을 가져왔다. 훔치는 것이요? 원수재가 미간을 찌푸렸다. 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갚을 것이요. 그 나중이 언제요? 복수가 끝나고 나서. 노인이 잠시 멈추더니 소리 없이 웃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 두 사람은 조금 더 사람처럼 보였다. 남궁파는 노인을 이끌고 작은 주막으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부터 열어놓은 곳이었다. 주인 노파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다가
쌀죽 2그릇을 내놓았다. 처음으로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남궁파는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7년이 가르쳐줬다. 몸의 에너지를 채우고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천경성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주인 노파에게 물었다. 걸어서는 한 달은 걸리지. 마차를 타면 보름. 마차를 구하는 곳이 있소? 동쪽 역참에 가면 있어. 남궁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죽그릇을 말끔히 비웠다. 역참으로 가는 길에 남궁파의 발이 멈췄다. 본능이었다. 7년간의 채석장 생활이 만들어낸 감각. 위험을 감지하는 짐승의 촉. 멈추십시오. 나지막이 원수자에게 말했다. 노인도 눈치챘는지 걸음을 멈췄다. 형양진의 작은 거리.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이 드문드문 오갔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저 까마귀는 조금 전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리고 골목 어귀에 놓인. 단순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눈이 지나치게 또렷했다. 둘이다. 남궁파는 시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변을 훑었다. 더 있었다. 포목점 안에서 천을 고르는 척하는 젊은 사내. 저 사내의 발이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무공을 오래 수련한 사람의 발 모양. 셋. 아니, 최소 셋이었다. 사도련이었다. 남궁파가 탈주한 것이 보고됐고 사도련이 이미 이 지역에 깔려 있었다. 채석장에서 40리. 탈주자가 가장 먼저 도착할 만한 마을. 오독이 탈주 보고를 빠르게 올렸거나 아니면 사도련이 이 일대에 이미 포진해 있었거나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았다. 뒤로. 남궁파가 원수자에게 말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왔던 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골목 어귀의 노인이 움직였다. 거기 두 분. 목소리는 나긋나긋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칼날이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남궁파는 원수자를 등 뒤로 밀었다.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머지 둘의 위치를 파악했다. 포목점 사내가 천을 내려놓고 가게 문을 나섰다. 지붕 위에 까마귀가 날아올랐다. 그 방향으로 눈을 돌리자 기왓장 위에 검은 의복의 인물 하나가 서 있었다. 넷이었다. 넷이 아니라 넷. 노인이 멈춰서며 지팡이 끝으로 땅을 두드렸다. 황천구 채석장에서 탈주한 자들이죠. 동행하시면 됩니다. 거역하면 곤란해지고. 남궁파가 말했다. 사도련입니까? 노인의 눈이 잠깐 빛났다. 확인이었다. 아는군요. 황태우의 개들이 관영 채석장 탈주자를 직접 잡으러 옵니까? 과분한 대접이군요. 과분하지 않소. 노인의 나긋한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소. 남궁파. 거리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낌새를 챘는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점점 주변이 비어갔다. 남궁파는 계산했다. 넷. 사도련의 전투 단위는 보통 5인조가 기본이었다. 한 명이 더 있을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 원수재가 움직일 수 없었다. 즉, 도주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싸워야 했다. 하지만 맨손으로 넷을 상대하면서 부상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수를 줄여야 했다. 남궁파가 노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스스로 걸어오는군. 질문 하나 먼저. 남궁파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다. 황태우께서 비류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순간 노인의 지팡이 쥔 손이 미묘하게 경직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류각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즉, 사도련의 현재 임무와 비류각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었다. 이 넷은 남궁파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살아서 데려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비류각 건과 남궁파가 연결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황태우가 의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잡혀가야 한다는 것은 상대가 치명적인 공격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남궁파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싸움은 짧았다. 노인의 지팡이가 채찍처럼 가로로 날아왔다. 빠른 속도였다. 남궁파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반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지팡이가 그의 겨드랑이를 스치며 지나갔다. 왼손이 노인의 지팡이 든 손목을 잡았다. 오른손 검지가 없는 손이 노인의 명치를 향해 찔렀다. 검지 없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모아진 형태로 집중된 타격. 무유검의 기본 자세 집지공. 노인이 숨을 들이켰다. 한 발 물러서며 지팡이로 방어했다. 그 순간 뒤에서 포목점 사내가 달려들었다. 남궁파는 노인을 놓아주고 옆으로 비켜섰다. 사내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남궁파의 발이 사내의 무릎 뒤편을 쳤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다. 지붕 위에 인물이 뛰어내렸다. 단도 두 자루를 양손에 쥔 채. 그것이 위협적이었다. 맨손으로 단도 둘을 막기는 어려웠다. 남궁파는 방향을 틀었다. 무릎을 꿇은 사내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방패처럼 내세웠다. 단도가 사내의 등에 박히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 인물이 멈칫했다. 그 틈에 남궁파의 발이 그의 손목을 차올렸다. 단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남궁파가 그것을 주웠다. 다시 넷이 자세를 잡았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노인이 처음으로 상대를 다르게 보는 눈으로 남궁파를 바라봤다. 남궁현의 건법이군. 그렇소. 축은 무공이오. 남궁가는 멸문됐으니까. 멸문되지 않았소. 남궁파가 말했다. 내가 살아있으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섯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근처 건물 안에 숨어있던 마지막 한 명.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남궁파를 잠깐 멈추게 했다. 석궁이었다. 겨냥하는 방향이 남궁파가 아니었다. 원수제였다. 단도를 내려놓으시오. 노인이 말했다. 남궁파의 시선이 원수제에게 갔다. 노인은 두려운 기색 없이 남궁파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원수제가 가진 정보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비류가, 소연화, 계획서. 이 모든 것이 노인의 머릿속에 있었다. 남궁파는 단도를 내려놓았다. 노인이 천천히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오. 하지만 그 순간 원수제가 움직였다. 부상당한 발목으로 노인은 전속력으로 석궁을 든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엉켜 쓰러졌다. 석궁의 방향이 흐트러졌다. 화살이 하늘로 날아갔다. 그리고 원수제가 외쳤다. 뛰어요. 남궁파는 뛰지 않았다. 단도를 다시 집었다. 그리고 석궁 사내 위에 올라탄 원수제를 끌어올렸다. 노인의 얼굴에 피가 나 있었다. 쓰러지는 과정에서 돌에 긁힌 것이었다. 가야오. 원수제가 말했다. 압니다. 두 사람이 달렸다. 사도련 넷이 뒤를 쫓았다. 형양진의 좁은 골목이 두 사람을 감쌌다. 남궁파는 방향을 계속 바꿨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지름길이 아니라 이치는 길로. 시장통으로 들어섰다. 새벽장이 막 서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짐술에 노점, 좌판 사이를 실처럼 빠져나갔다. 노인이 발목 때문에 비틀거렸다. 남궁파가 잡았다. 얼마나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없을 때까지. 짧고 단호한 대답. 남궁파는 시장 끝에서 짐마차 하나를 발견했다. 북쪽 방향으로 가득 짐을 실은 채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부가 고삐를 정리하고 있었다. 남궁파가 다가가 마부의 귀에 속삭였다. 은 두냥. 마부가 눈을 깜빡였다. 짐칸에 2명 태워주시오. 천경성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마부가 남궁파의 얼굴을 봤다.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그 눈빛을 보고 멈췄다. 그 눈에는 거래를 파기하면 어떻게 될지 알게 해주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올라타시오. 짐칸 깊숙이 자루와 보따리 사이에 두 사람이 몸을 숨겼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짐칸 틈새로 형양진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사도련의 노인이 시장 어귀에 서서 마차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마차가 그를 지나쳤다. 눈이 마주칠 것 같은 순간 남궁파는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완전히 멈췄다. 마차가 지나갔다. 노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남궁파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원수재가 나지막이 말했다. 천경성까지 살아서 가야 하는데? 살아서 갑니다. 장담할 수 있소? 남궁파는 짐칸의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장담할 수 없소. 하지만 죽을 생각도 없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원수재가 다시 말했다. 당신 아버지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소. 남궁파가 눈을 떴다. 남궁현을 아셨습니까? 직접은 아니오. 하지만 그 눈빛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은 들어서 알고 있었소. 마차가 덜컹이며 형양진을 완전히 벗어났다. 천경성까지 보름. 그 사이에 사도련이 다시 따라올 것이다. 더 많은 수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남궁파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비류가, 소연화, 계획서, 그리고 황태후 서물란. 7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앞에 길이 생겼다. 부러진 칼날로도 벨 수 있는 길이.